네, 오늘 니체 3주차, 총 25주차,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또 간단하게 발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체 소개는 첫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5페이지, 네.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봤던 문장인 것 같아요. 많이 공감도 했었고, 그래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뭐 영화의 대사에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약간 뭐 악의 무리와 싸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감도 되더라고요. 또 35페이지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독과 함께 지냈다. 나는 침묵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침묵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침묵이 말을 해야 침묵이 생기는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고독으로 살다 보니 침묵이라는 이 표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뭐 충분히 공감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참 표현이 니체가 정말 문학가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그림자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제야 깨달았다. 블레블레. 빛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떠오르듯 언어의 간결함이 전해지듯 성격의 선량함과 견고함이 존재하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블레블레. 빛이 사라질 때 그림자도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은 빛을 따라간 것이다. 그냥 문학가죠, 문학가. 네. 이거를 영성적으로 그리고 철학이나 인문학적으로는 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음양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음과 양은 서로를 넘고 넘어 생존하고 변해간다는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니체는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그냥 모든 막 영성책이나 뭐 주역 이런 데 보면 음양의 법칙으로 존재한다 이걸 이 철학자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버렸으니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37페이지에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라는 네. 제가 볼 때 이분도 영성을 공부하신 건 같기는 해요. 약간 철학, 니체도.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 증오하겠다, 충실하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은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말 좀 이렇게 딱 질러버리죠. 그죠? 애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약속해도 무방하다. 여하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런 거는 인간의 힘에 미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적이나 이런 내게 책에 보면 감정은 본능적이고 행동은 의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은 의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한 거죠. 38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기만 없이 누군가를 영속적인 애정을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앞에 내용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영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얘기는 자신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만하지 않고 솔직하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애정을 약속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네, 여행자를 이렇게 뭐 다섯 등급으로 딱 나눈 또 챕터인데요. 뭐 1단계부터 쭉 있는데 일단 최하급의 여행자는 수동적인 인간이며 최상급의 여행자는 습득한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여행자이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2단계 세상을 관찰하는 여행자 또는 관찰한 결과를 체험하는 여행자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40페이지에 예, 또 멋진 얘기가 나오죠. 나는 글을 쓰는 행위에 화가 난다. 이것은 나의 수치다. 글을 쓰는 것 외엔 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방법이 없다. 하여튼, 하여튼 참, 왜 많은 책에서 니체가 90%, 80% 인용되는지가 좀 보이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약간 반어적이기도. 그래서 나는 왜 화가 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뭐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분은. 이 글 쓰는 것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좀 괴로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뭔가 많은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을까? 말? 글 빼고는 없어요. 말은 또 남지도 않고 그 당시엔 또 이렇게 녹음 영역이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기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 머릿속을 비울 요량으로 글을 쓴다면 쓴 후에는 바로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에 허탈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책 쓰기나 글쓰기 책 보면 머릿속을 비우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쓰거든요. 작가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면 바로 잊어버리게 될 확률이 많죠. 어디 노트에 놓으면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트하는 게 별로 우리 머릿속에는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메모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행위가 더 우리 뇌를 더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1페이지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4분의 3만 표현하라. 지금 이런 표현도 200년 전에 이분이 하셨다는 것도 재밌죠. 자신의 극한까지 내달려 작품을 완성한다면 그의 작품은 독자를 흥분시키고 작품을 관통하는 긴장이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완성은 어느 정도 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가로이 덜판에 누워 풀을 뜯는 암소처럼 인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예술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썼는데, 뭐, 결국은 뭐 이런 얘기겠죠. 비참하고 치열한 곳이 예술이 숨쉬는 곳이다.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예술을 하는데 낭창하고 편안하고 뭐 안락한 곳에서 예술이 나온다? 네, 제가 볼 땐 절대 그런 곳에선 예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물론이라고 쓴 거는 이 김욱 작가나 아니면 니체가 이 말이 있어야 좀 의미가 통하더라고요. 완성은 어느 정도 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한가로의 들판에 누워 풀을 뜯는 암소처럼 인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예술은 없다. 이래야 문장이 좀 제가 볼 때는 완성이 되는 느낌이어서 제가 한번 또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보면 또 뭐 너무 어려운 얘기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느니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책을 쓰고 싶은데 진짜 이분은 참 한번 뵙고 싶어요,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이분 강연을 만약에 200년 전으로 가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러고 싶을 정도로 있으면서 책에 나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소수의 타고난 독자들에게만 수수께끼를 던졌다. 그들은 누구인가? 뭐 쉽게 말하면 독자는 누구인가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 대담한 탐험가들, 모험가들, 그리고 영민한 지성에 돛을 달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적이 있는 자들이여. 수수께끼에 취한 자들, 불확실함을 즐기는 자들, 피리 소리만 듣고도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혼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책의 독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런 자들만 나만큼이나 전투적이고 열성적이며 마치 나의 그림자 같은 독자들만, 나에게 버금가는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자격이 있다. 야, 참. 나는 읽히지 않는다. 나는
나는 읽히지 않는다. 나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 읽히지 않는 것이 나의 승리다. 미치겠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느니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을 쓰고 싶다. 아무나 뜯어먹을 수 없는 정신의 고깃덩어리로 사느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돌멩이로 죽고 싶다. 나의 책은 극소수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독자들이 아직 태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나의 날은 내일 이후,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태어난다. 아, 참.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좀 한 몇 줄 써놨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이 완전 새롭고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니체가 했던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반문을 하면 인문, 철학, 영성은 이미 2000년, 2500년 전에 다 세상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2000년 전에 벌써 나와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가 많이 남아있는 과학의 영역과는 다르게 인문, 철학, 영성에서 새로운 사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문, 철학의 가장 고전인 성경책은 2000년 전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문, 철학, 영성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존 사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는 기존 사상, 그 기존 성경도 이해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죠. 우리 스스로 지금 현재도. 예. 그래서 과학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니체가 좀 오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년 전에 쥐가 그러면 성경책을 다 이해했느냐? 제가 볼 때 이 양반도 이해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사상은 너무 독특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커죠. 니체도 과장된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 같은 거예요. 엄청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내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가치관에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뭐 남들 보면 약간 미친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죠. 별게 없는데 왜 저렇게 지가 잘난 줄 알지?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만약에 이분이 나온다. 여하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44페이지에 네. 굶주린 손님은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도 있는데 정말 멋지죠. 굶주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식사라도 음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빵 한 조각과 고풍스러운 만찬, 단지 배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그 때문에 까다로운 예술가는 굶주린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제가 하나 넣었어요. 허기진 상태에선 가치가 아니라 충족만 보이죠.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뭐 가치를 논할 수 없잖아요. 일단 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배부름이 있어야 진선미를 또 추구하더라는 거죠. 미, 예술, 철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하더라. 이 배가 고픈데 막 철학을 논하기가 힘들죠. 네, 뭐 그런 얘기를 이런 멋진 표현으로 또 니체가 굶주린 손님은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했더라고요. 45페이지의 마지막 네, 챕터고요.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좀 뭐 깊게 많이 생각했던 문장인데 제대로 답을 제가 못 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신념에 매혹된 적이 없는 자. 아직도 처음 걸려든 그 신념의 그물에 언제까지나 매달리려 하는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그의 신념으로 뒤처진 문화의 대표자가 되고 난다. 자신의 뒤떨어진 관념을 강요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무법자가 되기 쉽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딱 하나의 신념에 이렇게 매몰되었던 분들이 뒤처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46페이지에 또 이 사람들은 이따금 문화와 동떨어진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부족해진 감동을 채우기 위해 돈만 내면 언제든지 그 진절머리 나는 이기적 감동을 제공하는 극장과 연주회 장을 찾는다. 또 그럴듯한 조각상이 세워진 광장에서 작품의 의미보다는 전시를 주최한 협회의 이름으로 만족을 느낀다. 뭐 직설을 내 던져버리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작품의 의미보다 주최한 협회의 이름에 만족을 느끼고, 이거는 위선과 번지르함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 니체가 맹폭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볼 때 위선과 번지르함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되게 위인인 거죠. 네. 하여튼 야, 진짜 니체 존경받 글 잘 쓴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46페이지에 어떤 예술적인 협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블레블레 예술가에 대한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뭔가 인간들은 뭔가를 만들면 이 협회를 만들고 뭔가를 막 조직을 구성하는 거는 결국은 네, 뭔가에 대한 예술이라면 심판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결국 인간은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내용을 이런 문장에서 보여진다라고 저는 또 느꼈습니다. 네, 46에서 47페이지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대중문화는 노예 제도의 결과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수는 개인적인 욕구를 봉합당한 채 삶의 비루한 노예로 종속되어야 합니다. 쭉 뒤에 쭉 연결되는데 블레블레. 이 얘기가 뭘까? 대중문화는 노예 제도의 결과물이다라는 왜 이렇게 썼을까를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한번 니체의 빙의해서 써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예술을 좋아한다는 것, 어떤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 순수한 자신의 느낌으로 좋아하는가, 아니면 대중이 좋아하니까, 유명인이 좋아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 작품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니체는 제가 볼 때 스스로 체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혐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휩쓸려가는 이런 대중문화를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 작품이 좋아서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유명인이나 대중들이 너무 지금 예를 베셀 같은 경우죠. 이게 베셀이래라는 거 알고 우리가 그 책을 보면 그냥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 베셀이니까 좋아야 돼라는 생각.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까미의 이방인을 제가 볼 때 뭐 이게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봤지 그게 뭘 보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위대한 작품이라고 못 느끼는 제 자신, 아직 내가 멀었구나. 아직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감명받던 것도 그것보다는 타인, 유명인, 대중이 좋아하는 거에 감명받을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니체가 그래서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